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나름도 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 네. 어제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뭐죠 이거는? 이런 정말, 거짓 방송 좋지 않습니다, 정영진 씨.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 분 한 분. 정영진 씨 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아이 데리고 오신 그 중년의 어머님 그리고 또 청춘들도 많았고요. 또 지긋하신 흰머리의 그 신사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일당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래 완료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 네. 참 자리도 좁았는데 그래도 불편함 끝까지 이렇게 견뎌주시고 자리 지켜주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분들도 함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일당백 오늘은 어떤 책 또 네. 해주십니까? 네, 뭐 소설을 그동안 좀 많이 했고, 네. 뭐 좀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쪽을 좀 다뤄달라 이런 또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사회 심리학에 관련되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 심리학. 네, 그러니까 인간 개인과 사회 문화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에 사회 문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학문이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죠. 네. 지은이는 리처드 니스벳이고요. 네. 우리 한국 번역 제목은 생각의 지도. 들어보셨어요? 저 봤어요 이거. 네. 진짜? 응, 리처드 니스벳의 응. 생각의 지도. 네. 이걸 제가 예전에 참 안 어울리지만 네. KBS에 네. TV 책을 말하다? TV 책을 말하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 야, 거기에 정박님이 아닌 내가 출연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니? 그 프로그램에 뭘로 출연하셨어요? 평론가로? 뭐 그런 거죠. 예. 정말 평론가십니다. 그래서 문화평론가. 예.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1년은 안 되나? 한 오래 8개월. 하셨네. 예. 쭉 저 출연하면서 제일 좋은 건 네. 이제 무슨 책이 딱 선정되잖아요. 그럼 그 책을 퀵으로 바로 보내줘요. 집으로. 네. 야,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딱 책 받고. 그래서 그때 생긴 책이 몇 권 꽤 많았죠. 그랬겠다. 진짜 1년 가까이 하셨으면. 그죠. 그럼 다 읽었어요? 70%는 읽었죠. 70%는 읽었는데. 그때 이게 선정됐던 책 중에 하나예요. 네, 생각의 지도가. 그래서 아마 표지가 지문 같은 거 4개인가가 아마 있든가 동그라미 하여튼 쭉 이어진 게 4개가 이렇게 딱 있었던 그 표지가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 이 책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왜 다르게 생각하는가 뭐 요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 네, 사고방식의 차이를 연구한 그런 책이죠. 오늘 또 그럼 많이 나대겠네요. 정영진 씨. 벌써부터 지금 거부 반응이 막 오기 시작한다는. 야, 어떻게 좀 처음부터 좀 나대볼까요, 제가?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네. 그림 3개를 줘요. 이 책에서요. 네. 네. 그래서 소그림, 풀그림, 닭그림 이걸 준단 말이야. 이걸 갖고 애들한테 서로 연관 있는 거 2개를 짝지어 보세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서양 애들은 뭘 짝짓냐면 소랑 닭을 짝지어요. 오. 근데 동양 애들은 그러니까 거의 아마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소랑 풀을 짝을 진단 말이야. 싫다. 동양인의 사고인 게. 왜요? 왜 싫어? 뭔가 그래도 서양이 좀 더 진취적인 사고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극히 동양이잖아요 지금. 아니 왜? 아니요? 누가 더 낫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가? 결국 이제 소랑 닭을 연관짓는 거는 범주화. 그렇죠. 카테고리를 이렇게 잘 나눈다는 거고. 네. 소랑 풀을 연관시키는 거는 스토리?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스토리, 관계. 릴레이션이죠. 네, 그래서 소는 풀을 먹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짝짓는다는 건데 네.
재밌다. 정영진 씨는 어느 쪽에 약간 서양 쪽에 가깝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소랑 닭을 당연히 짝 졌겠죠. 근데 그것도 네. 내가 서양식 교육에 또 우리가 지금 뭐 동양이라는 지리적인 뭐 이건 있겠습니다. 사실은 서양 문화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뭐 누리고 있는 혹은 뭐 우리가 하는 게 다 서양 문화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학교에서 배울 때도 우리는 결국 소, 닭, 돼지 이렇게 짝짓는 거를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는 걸 배웠지 뭐 소는 풀을 먹고 또 그 소가 싼 똥이 다시 풀을 자라게 하는 뭐 비료가 되고 이렇게는 안 배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범주화 시키는데 더 익숙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과거 우리 동양에서는 혹은 뭐 그러니까 타고난 이런 기질은 아마도 관계화시키고 서로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 호칭이 네.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척 뭐 무슨 당숙, 뭐 처제, 뭐 매형, 매제 뭐 이런 관계들 아주 세분화돼 있죠. 너무 세분화돼 있잖아요. 우리도 진짜 잘 모르는데 과거는 물론 우리 잘 알았겠지만,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르다. 뭐 이런 거기는 뭐 카전이 있죠. 전부 다 사촌이죠.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뭐 우리는 제종, 삼종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너무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양화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제 머리 아프다고 하지만 아마 100년 전에 정민이면 그게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야 아마. 고종, 사촌, 이종, 제종 뭐 이런 게. 그리고 예전에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종갓집 며느리라 하면 이 머릿속에 정박님. 아니 머릿속에 종갓집 며느리라니요. 아니 머릿속에 이게 모든 게 스케줄링하고 관계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무슨 날이 되면 뭘 하고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을 보일 때는 얼굴과 딱 관계가 그대로 탁 떠오르고 얼굴과 이런 관계가 그게 머릿속에 그냥 돌아가는 거죠. 시스템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쪽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읽었던 생각의 지도는 뭐 대략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왜 이 사람이 본래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보편주의자였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화에 상관없이 그 생각하고 지각하고 이런 방식은 똑같지 않냐 인지 과정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뭔가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가 뭔지를 분석하고 그다음 범주를 만들고 요거는 요런 뭐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소나 닭이나 요런 네 발 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어다니고 이런 짐승 동물이다. 이렇게 범주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요런 거 비슷한 거 봤을 때 요거는 동물이라는 범주에 요런 새로운 낯선 뭔가 존재를 봤을 때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닌다. 이건 동물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범주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추론을 하고 이런 걸 인지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코그니티브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문화에 뭐가 상관이 있겠냐 똑같다고 봤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제 중국인 제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은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 직선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원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다. 그 자기는 그게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A 문화와 B 문화가 이제 다르면 그건 이제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좀 더 중요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교육받은 거지 인지 과정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자기 해보니까. 뭔가 정말 이게 사람이 조금 교육을 받고 또 좀 이러면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문화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인지 과정이라도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 보편주의적 입장을 좀 변화시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어떤 특정 습관을 가지도록 계속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집에서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자극을 받으면 결국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을 갖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동서양에 가장 우리가 이제 동양과 서양 여기서 말하는 동양은 동아시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이 동양이라고 할 때 오리엔트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동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포함한 건데 이 이제 니스베트 입장에서 요거 지금 설명할 때는 좀 더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이때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정도 이렇게 동아시아 3국 정도로 좀 좁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양은 유럽과 미국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특성이 좀 확연하게 구별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거죠. 사실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이분법이 동양 사람들을 좀 약간 좀 불쾌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잖아요.
항상 보면 서양 사람 같고 뭔가 동양 좀 사람 열등한 존재 같고. 그러니까 네. 이게 상호 보완하는 게 아니라 우열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오해가 있을까봐 겁난다 이러는데 뭐 사실 그런 지점이 많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이제 동양이라든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잖아요. 현실을 왜곡해서 자기들에게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이념들을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팔레스타인 출신의 문화평론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렀죠. 그거를. 오리엔탈리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비틀어가지고 동양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그걸 아예 학문의 차원까지 만들어 놓은 게 오리엔탈리즘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서양은 어떤 거예요? 서양은 남자죠. 동양은 그래요? 여자죠. 서양은 이성이에요. 네. 머리 생각 동양은 가슴 감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은 문명이란 말이죠. 네. 동양은 좀 야만이란 말이죠. 서양은 중심이에요. 동양은 주변이고 네. 변들이고 이런 식의 계속 그런 걸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리엔탈리즘으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역시 동양은 이래. 이런 것들 이런 게 하도 우리가 많이 받아왔으니까 네.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대표적인 이제 서양 사람들이 18세기 이후로 제국주의를 하면서 키플링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글북. 키플링. 네, 정글북. 가방 이름 키플링. 그렇죠. 그 정글북 네. 그 썼던 키플링 있잖아요. 네. 그 키플링이 그런 시를 하나 썼거든요. 동은 동이고 서는 서다. 이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고 서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고 네. 서로 대화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고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좀 제국주의적인 시를 썼다 해서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이야기 했죠. 그 조지 오웰의 1984 할 때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백남준 그 양반이 86년에 또 아시안 게임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1984년에 했고 86년에는 빠이빠이 키플링. 빠이빠이 키플링. 동과 동은 동이고 서는 서 못 만나는데 아니다. 이제 동과 서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걸 한다 해가지고 그때 뉴욕하고 도쿄하고 이걸 연결하고 뭐 서울에 그때 아시안 게임 하니까 마라톤하고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동과 서가 서로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이제 서로 사이좋게 교류 협력에 새로운 문명 단계 나아간다. 이런 어떤 이제 시도도 계속하고 했죠. 백남준 씨는 책을 많이 읽었나 봐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잘 알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서양과 동양을 이제 처음에 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 보면 서양은 사물 행동을 설명할 때 어떤 규칙에 의존한다 이거죠. 규칙에 의존한다. 그런데 동양은 규칙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우리가 컨텍스트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하고 좀 비슷하겠죠. 네. 그리고 뭐 서양은 이제 범주를 만들고 동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계들을 항상 고려한다. 이렇게 보고. 그럼 결국 서양 사람들은 이래 본다는 거죠. 범주를 만든다는 거는 범주를 만들면 그 범주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다 이거죠. 그 규칙만 알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범주에 속하는 존재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네 발 달린 짐승이라는 범주를 만든다. 이래 만들면 그 네 발 달린 뭔가가 나타났을 때 요런 어떤 네 발 달린 짐승에 딱 넣어가지고 얘도 요런 비슷한 행동을 할 거다. 말이나 소처럼 새끼를 놓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망아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네 발 달린 낙타라든지 얘도 새끼를 놓을 것이고 요런 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짐승을 알게 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수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범주를 만드는 것도 아주 좀 웃기는 것이고 네. 이 복잡한 세상을 딱 한 면을 떼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논리 있잖아요. 네 발 달린 짐승은 이렇게 하고 이건 너무 유치하고 단순하지 않냐. 그렇게 너무 형식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면 그건 좀 미성숙한 인간이다. 세상을 잘 모른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먼저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리스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리스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그리스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동양과 서양의 사고의 출발이 이제 그리스와 중국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와 중국에서.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 옛날에 BC 5세기, 6세기 이럴 때도
연극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물론 뭐 노예는 아니겠죠, 그리 시민들이. 네. 연극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연극을 보러. 그리고 연극을 보러 가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올림픽에 운동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으로 가지고 개인의 어떤 가치라든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하지 않냐 이거죠. 국기도 왕이 있고 이러지 않을 거냐. 근데 그때 그리스라는 게 우리가 폴리스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오디세이 할 때. 왕이라는 게 무슨 전제적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어떤 그래도 왕은 왕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욕구라든지 개인의 가치를 추구해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 행복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타고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예전에 플라톤 할 때 배웠는데 이 아레테라는 걸 참 중요시하는 건 탁월함이라는 거. 이 탁월함이라는 거는 단순한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정말 그게 타고난다기보다 최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불허하는 것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극대치까지 끌어올리내는 것들. 네. 그래서 실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타고남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에게서 행복이라는 것은 네. 뭔가 뭐 지배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걸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시켜갖고 모든 걸 발휘해내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래 보는 거죠. 아, 그 최대치로 끌어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케어해준다 이런 개념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봐도 로마 신화 빼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나 네. 인간들도 보면 다 개성적인 존재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신이라 하면 다 비슷하잖아요. 신은 전지전능하고 네. 다 뭔가 좀 잘 도와주고 이런 건데 그리스의 신들은 보면 나쁜 신도 있고 아주 고약한 신도 있고 캐릭터가 정말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 자체는 그 신에게 주어진 속성을 최대한 발휘하면 그 신과 인간은 그 아레테를 탁월함을 만든 존재다 이래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칸트하고도 좀 달라요. 나중에 네. 칸트 같은 경우는 행복이라는 게 욕망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결국은 행복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덕 의무로 제어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이래 보는데 여기서는 행복이라는 게 그런 선악관념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탁월함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들 그게 바로 가장 행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사실 그 1kg 커피 사장님은 굉장히 행복하실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그 타고난 능력, 그 원두를 구별해낸 능력 이런 걸 최대치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즐기기 편한 그 커피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1kg 커피 세계 최고의 원두를 우리 사장님이 잘 선별을 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린 능력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kg 커피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www.kgcoff22.c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어떤 분이 그 드립백 저 그 사진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너무 그냥 그 녹차 티백처럼 담궈서 우려내는 방식이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위를 찢으세요. 찢은 다음에 거길 벌려요. 그 다음에 그 원두에다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그 티백처럼 그렇게 드시는 거. 근데 그래도 향이 좋다고. 괜찮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사장님 뭔가 개선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는 물론 그 방법이 써 있지만 사실 그 상자 다 안 읽잖아요. 상자를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티백 안에 그 선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가위 모양을 그린다든지 뭐 티열이라고 거기에다가 뭐 절치선이라고 쓰시는지 뭔가의 그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안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예. 뭐 그런 아이디어는 뭐 나중에 따로 제공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맛있는 커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면 1kg 커피 홈페이지 방문하시거나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일당백 여기 게시판 공지사항 보면 거기 또 링크가 돼 있죠. 네, 거기서 또 주문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능력 최대치로 저도 이제 광고 능력 최대치로 끌어올렸어요. 아레테의 삶을 살고 계시죠. 더 이상은 못합니다, 저도.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달라요. 중국에서 행복은 뭐냐면 화목한 인간관계에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자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나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려놓으면 가족들의 일상
농촌의 아름다운 평안한 전경 그런 걸 그래요? 이런 걸 그리고 그리스 우리 병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운동 경기, 그렇죠. 우람한 운동 근육, 경기, 우람한 근육이라든지 개인의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참 재밌죠. 개인과 가족이 딱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레슬링 하는 거, 네. 이런 운동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 던지고 이런 거 나오고 중국의 예전 그거는 농촌이라든지 가족의 일상들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의 어떤 이런 것보다 집단의 어떤 가치나 자율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이야기도 해요.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개인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한 스포츠가 뭐냐? 프로 레슬링이라는 거죠. 레슬링이요? 네. 프로 레슬링은 진입 장벽도 기본만 되면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가면을 쓰든 반칙 캐릭터를 만들든 어떤 캐릭터를 만들든 자기가 연구를 내가 만들어가 인기를 끌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게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나 근데 그 인기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퇴출당하고 완전히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스모라는 거죠. 네. 스모는 하려면 아무리 자기가 잘하더라도 협회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협회에 등록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 단계를 밟아야 되고 과정을 밟아야 되고 어떤 그걸 통과해야 하고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만 그 데뷔를 할 수 있고 그 흔히 말하는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욕고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욕고진.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니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단의 어떤 룰에 따라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유럽은 뭐냐? 유럽은 약간 미국보다는 좀 덜하대. 프로축구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프로축구에 아무리 개인이 잘했다 해도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리얼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 FC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개인이죠. 그렇지만 팀하고 같이 이렇게 연등은 돼야 되는 거. 적절한 거고. 그럼 아시아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쪽 상황에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라든지 우리 흔히 말하는 재벌 많이 가족 경영하는 쪽 있잖아요. 우리도 네. 아시아를 상징하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누구는 카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누요? 카누. 그 배 타는 거요, 다 같이? 혼자 타는 것도 있고 뭐 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기 있는데 카누는 왜 그러냐면 이게 룰에 따라 가지고 룰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공 장애물을 설치한 데가 있고 급류를 타는 게 있고 그냥 평평한 물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다 달라지고 네. 룰을 어떻게 정하는가를 그 어떤 주최 측 마음이란 말이죠. 자, 그럴 때 그 주최 측이 누구냐? 관료라는 거죠. 중국이나 한국에서 관료 임시한 데는 뭐 일본도 뭐 비슷할 수는 있는데 관료가 일단 룰을 정하고 그 관료의 룰에서 자기가 유리한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로비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권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줄을 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또 게임의 법칙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카누 경기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문화적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스와 중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도 얘기가 좀 그렇죠. 나오죠. 예.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네. 왜 그리스는 그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그리스에서 가장 문명이 처음 나타났던 땅이 크레타 섬이에요. 네. 근데 크레타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아주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지중해 쫙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최초로 우리가 말하는 미노스 문명인가요? 거기가 최초로 거기서 났단 말이에요. 네네. 크레타 섬에서. 그러니까 왜 아니 본토잖아요 보통은. 근데 왜 딱 중간에 있는 섬에서 났을까 말이죠. 왜냐하면 가장 발전한 지역이 당시에 우리가 수메르 우르 중동이었죠. 네. 중근동이죠. 그쪽하고 가까운 데가 바로 크레타 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레타 섬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했다고 보는 이제 해석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크레타 섬이라는 것들 섬의 특징이 뭡니까? 섬 자체에서 먹고 살지는 잘 못하잖아요. 계속 교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교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우리 오디세우스나 일리아드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다로 가는 목적 뭐냐? 우리 배고파서 이 굶주린 창자를 채우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척박한 땅 속에서 이 개인들이 하나의 어떤 그 가족이든 국가 공동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충분히 이 개인에게 먹고 살 거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서 상업을 해야 되고 좋은 말로 상업이고 해적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적질에서 가장 큰 원칙은 개인의 어떤 역할이란 말이죠. 사실은 각 개인이 목숨을 걸고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래도 공동의 자기 성과에 따라서 자기 실적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따라서 배분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통제한다는 거 이게 발전하지 않았냐 이거죠. 바로 아레테라는 탁월성을 발전하는 거. 노를 잘 젓으면 노를 잘 젓고 창을 잘 던지면 창을 잘 젓고 이렇게 각 개인의 어떤 특성을 최대한 발휘돼야지 해적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개인의 삶을 스스로 주관한다. 배고프면 내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굶어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아테네 지방에서 1년 강수량이 55m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날 수 있는 게 올리브하고 포도밖에 없어요. 근데 올리브 포도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자율성 그리고 뭔가 개성을 지니고 이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원 평야 아닙니까? 강 황하와 양재강이 있고 네. 벼농사 일찍부터 발전하고 또 이 강을 통해서 관계 물을 끌어와서 이 대규모 관계 농업이 발전하죠. 그렇게 발전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임금 중앙 집권 권력이 빨리 발생하겠죠. 넓은 지역에 물산이 풍부해지니까 권력이 모아지죠. 그리고 가족 경영이 발전하잖아요. 농업이란 거는 자 여성은 가정에서 일을 봐주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분업 구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족 경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무조건 대가족이 절대주의한 거야. 무조건 사람이 많을수록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게 하나의 생존 단위가 되는 거죠. 개인보다는 가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이 더 이제 가치가 있게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는 이 지형 자체도 험준해 놓으니까 통일이 안 돼요. 그죠? 우리 알지만 아테나이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테바이가 있고 다 각각이 그냥 조그만 식으로 이렇게 있지 그 나라가 다 통일이 됩니까? 나중에 이제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지만 그것도 뭐 그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자체가 그런 식으로 통일된 구조가 된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일찍부터 통일돼 버리잖아요. 그 구조의 문제들, 넓은 평원과 지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히말라야라든지 이런 게 막혀 있고 이러니까 자 이런 어떤 그 평야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 대규모로 이 사회가 일찍부터 중앙집권 사회가 발전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화라는 게 중요한 거죠. 화합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조화가 중요한. 그러니까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주의적인 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양은 이렇게 관계 그리고 공동체 이런 게 많이 강조가 되고 네. 그리고 서양 개별적인 것들.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범주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개별적인 사물들 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물들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서양은 명사가 중요하단 말이죠. 명사가 중요해요. 근데 동양은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중요해요. 뭔가를 뭘 한다, 뭘 던진다, 네. 뭘 받는다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서양은 그게 아니고 명사를 딱딱 가리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개성을 지닌 존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아레테를 발휘하는 최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남자다운 남자, 인간다운 인간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전투 능력과 함께 논쟁 능력을 갖고 있어요. 토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남자도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논쟁 능력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거죠.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말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들. 이게 핵심적이라는 거죠. 서양으로 갔어야 돼 나는. 말빨. 나는 서양으로 갔어야 돼. 서양에서 태어났어. 토론의 신. 그렇죠. 아니 동양에서는 근데 말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 많으면 공산당이고. 그러니까 말 많으면 너 빨갱이지. 말 대답하고. 말 대답한다. 어디서 금방지게.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많다 보면 반드시 결국 관계를 흐트러질 수 있다 보는 거죠. 아무리 네가 좋은 말로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말이 많다 보면 그렇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실수를 불러일으킨다. 네. 그래서 말 절대 하지 마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뭐 침묵은 금이고 달변은 웅변은 은이다 뭐 이런 서양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동양은 특히나 그걸 강조하죠.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말을 많이 하면 남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결국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서양 동양에서는 정말 논쟁을 아주 위험하게 간주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 마도님은 진짜 동양에서는 남자다운 상남자네. 상남자야. 어떤 거 할 때 말이 제일 많으세요, 마도님은? 무슨 얘기할 때? 야한 얘기? 여태까지 했을 때 보면은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불쑥불쑥 끼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혼자 있을 때 말 많이 해. 혼자 있을 때 말 많이 해. 혼잣말 많이 하시고 신세한탄 많이 하시고. 자,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서양에서는 논쟁을 지금도 장려하고 이 논쟁을 잘해야지 이게 결국은 그 서양은 결국 말로 움직이는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에서는 논쟁 자체를 위험하게 간주하는 거죠. 항상 양보와 타협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백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춘추 전국 시대 때. 네. 근데 제자백가 중에서도 명가라는 집단이 있어요. 명가 이런 명사가. 그래요? 그게 나중 논쟁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혹시 공손령의 백마비마론 들어보셨어요? 백마비마? 흰말은 말이 아니다. 아니요? 알아? 이걸 이제 논쟁하는 거죠. 아니 백마 비마는 흰말은 말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논쟁하는 거죠. 자기가 흰말을 타고 네. 성문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통행료를 내라는 거예요. 통행세를. 네. 그래서 내가 왜 통행세를 내야 되냐? 이거 말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흰말은 나는 흰말이지 않냐니까. 흰말은 말 아니냐니까.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해 주겠다. 논쟁하겠다는 거. 자, 희다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희다라는 건 색이다 이거죠. 색깔이다. 말이라는 것은 뭐냐? 모양이다. 모양형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색과 형이 합쳐진 게 흰말이다. 근데 말을 지금 당신들은 내한테 요구하는 세금이 말에 대한 세금을 요구하지 않냐. 말이라는 것은 모양에 관계되는 거다. 그러면 흰말은 색과 형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말의 개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흰말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이게. 옛날 소피스트. 그렇죠. 이제 바로 그거죠. 여기가 바로 명가가 일종의 소피스트 학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궤변이라고 했죠. 오늘 마주 죽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이거 힘많은 말이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잖아요. 야, 창 갖고 와. 맞아 죽는 거야. 빨간색으로 만들어줄게. 서양에서는 보면 그리스는 그 궤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제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엘리야의 제논 해가지고 그 제논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가장 빨리 달리는 그 누구였죠? 아킬레스인가? 가장 빨리 달리는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먼저 10m 앞에 출발할 때 영원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거 하죠. 설명하죠. 논증을. 자,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가려면 어느 순간에 그 거북이보다 앞선 집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할 때 거북이는 그 시간에 아무리 적은 시간도 거북이도 움직이니까 그만큼 또 나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집을 통과할 때 또 거북이 나간다. 또 통과할 때 또 나간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줄어들더라도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차이는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궤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북이하고 정민이하고 지금 경주하고도 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논리적으로 완벽하단 말이죠. 맞잖아요. 여기서 허점이 있습니까? 아니 아킬레스가 속도가 더 빠르면 거북이를 앞질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북이를 아니, 난 당연히 난 뭐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 아킬레스가 빨리 갔어요. 네. 뭐 A 지점까지 갔어. 네. 근데 거북이는 A 지점 있다가 또 B 지점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킬레스가 또 B 지점까지 따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거북이는 B 지점에서 또 C 지점까지 간다고. 왜냐하면 이게 뭔 소리야? 초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개념은 사실 제외하고 이 개념을 쉽게 깨지를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깼냐면 논리적으로 깨야 되니까. 네. 저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극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수렴한다. 아무리 무한이라도 무한도 일정하게 수렴하죠. 네. 어떤 숫자에. 그 개념으로 도입되면서 이게 깨진 거죠. 무한도 유한에 수렴하니까. 네. 그러니까 리밋도 배웠죠 그때. 정민호 생각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10초 지나면 따라잡는 거지. 네. 10초에 얘는 100m 가고 얘는 10m밖에 못 가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는 이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초속이란 개념이 없었나? 그때는 뭐 초속이라는 개념도 없었겠지. 예. 그리고 이제 말은 그럴듯하잖아. 얘가 요만큼까지 얘를 따라가면 얘는 또 어쨌든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갔으니까 얘는 또 그 움직이는 시간까지 따라가려면 어쨌든 걔는 또 그 순간에 또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발작 나는 거지 뭐. 그런 소피스트 개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승한테 소피스트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절대 논쟁에서 이기는 법, 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배웠는데 얘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소송을 걸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소송하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 이겼으니까 돈을 안 줘도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소송에 지면 당신은 나한테 절대 지지 않는 법 가르쳐줘야지만 돈을 주는데 내가 졌으니까 난 돈을 못 내.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의 개변들이 서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럼 스승은 또 그렇게 해야죠. 스승은 또 그런 거야. 좋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소송에 져. 그러면 나는 너한테 지지 않는 법을 가르쳤으니까 너는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 돼. 내가 소송에 이기면 이긴 대로 난 또 나한테 수업료를 받을 거야. 끝없이 반복되는 게 이제 개변이죠. 네.
왠지 오늘날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울 것 같은데요. 이러면 맞지 또. 자, 결국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결국 그리스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동양과 서양 사고 방식의 차이가 원형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스에서는 결국 이제 본질은 그 사람의 핵심이고 어떤 속성이란 게 음악적인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그 사람인데 음악적인 재능을 이 음악을 좀 배워가지고 음악적 재능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속성을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좀 더 전문적으로 나오지만 서양에서는 NESS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사화 시키는 거. 뭐 예를 들어 화이트하면 화이트니스 해가지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피하면 해피니스. 이런 식의 명사화를 해가지고 자꾸 이 속성을 만들어가지고 사물들을 범죄화시켜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찾는다 이 공통점을. 그래서 이 범죄에 속하는 사물의 특징과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이 행위들의 원인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 이런 거를 다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사물이라든지 이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범죄를 찾는다는 건 결국 인간들보다는 자연에 많을 거아니에요. 자연의 사물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연 철학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아무래도 세상을 고정적인 것보다 범죄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걸로 봐야겠죠. 그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직선적인 사고. 계속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간다는 것들. 이걸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본질을 그래서 입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죠. 세상의 본질은 물이니 세상의 본질은 바다 공기니 뭔가 원자론도 나중에 데모크리토스 나오지만 뭔가 우리가 인식 가능하고 텐저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뭔가 좀 실감이 나고 이런 느낌을 이제 찾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중국은 항상 변한다고 보는 거죠. 항상 유교 불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배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네가 지금 못 배우고 뭐 이런 정말 천한 가정에 자라더라도 학을 하면 반드시 사람은 성인이 된다는 게 이게 유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성. 수도를 내서 돌을 닦으면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수련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돌을 닦으면 도사가 된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게 본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는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세옹지마를 강조해줘. 인생사 세옹지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게 될 수 있어.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 있지 않습니까? 태극을 보면 우리가 보통 태극에 검고 흰 것만 있다고 보잖아요. 우리 뭐 태극기에서는 파랗고 빨간 거지만 본래 태극에 보면 이 검고 흰 거 중에 검은 거 중에는 또 동그라미 작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흰 게 들어가 있어요. 흰 원이. 그리고 흰 원에는 검은 원이 작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게 흰 거하고 다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바뀌고 돌고 돈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큰 부분하고 이제 꼬리 부분이 이렇게 서로 엉켜 있기도 하죠. 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서로. 물고 우리 예전에 왜 그 신화에 보면 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림 보셨습니까? 지구를 이렇게 그런 그림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뭔가 돌고 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태극도 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 예전에 한번 제가 한무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하도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사니까 활락 극해 애정다. 활락이 극에 달하면 슬픈 정이 솟아난다. 슬픈 기분이 든다. 내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일대로 다 하고 모든 걸 잘하면 갑자기 허무해지고 이 슬픈 기운이 생겨난다. 이런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모순을 수용을 잘해요. 우리가 명백히 봐고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프다. 웃긴데 슬프다. 이게 서양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웃기면 웃긴 거고 슬프면 슬픈 건데 왜 여기는 우프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서양에서도 이제 블랙 그 유머라든지 뭐 페이소스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결국 여기는 어떻든 인간 본성의 변화를 믿는데 서양에서는 인간 본성의 변화를 좀처럼 안 믿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파악하는 거 중요시하죠. 전체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싫어하는 게 참새가 어떻게 대봉을 한 번 날면 9만 리를 가는 대봉의 어떤 뜻을 알겠는가. 그리고 하루살이가 어떻게 수천 년을 사는 나무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잘하게 들어가는 거를 이건 너무 이건 약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그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서양의 사람들은 물을 봐도 뜨거운 물, 찬물, 얼음물, 바닷물 많지 않습니까 물이. 근데 이 물들의 공통점을 분석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H2라는 걸 딱 발견해내는 거죠. 이게 뭐 김종국 선생님이 맞아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근데 동양은 어떻게 하냐면 자 물이란 무엇이냐. 자 아침에 물을 새벽 3시 3경에 칠 때 가서 딱 찬물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해야지 정화수가 되고 그때 그 물은 정화수라 이름 부리고 이런 물은 숭늉이 되고 물마다 다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주를 짓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쭉 나열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H2O 추상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냥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네가 이 같은 물이라도 네가 치성을 드릴 때는 정화수가 되고 같은 물이라도 먹을 때는 그냥 냉수가 되고 같은 물이라도 내 방에 놔두면 자리끼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물이 변하는 거예요. 계속 이 물은 하나인데 계속해서 변하는 이름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여기는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입자나 개별적인 개체라 보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된 파장으로 보여야 된다고 합니까? 쭉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서양과 동양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서양과 동양이 다른데 어떻게 서양 남자랑 결혼을 하며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서양 남자랑 결혼해서? 네. 막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얼굴 보고 사는 거죠. 잘생겼잖아. 힘도 좋고. 아니 근데 그건 뭐 결국은 또 우리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네. 서양과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한번 알아는 보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의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 이 차이가 나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니까 아이 그걸 넘어서는 또 인간만에 또 있겠죠. 그럼 있죠.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참 이번 시간에는 네. 어떻게 그 리처드 니스벳에 대해서는 좀 패스할까요? 네, 니스벳에 대해서 그냥 심리학적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서. 살아계신 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 이거 아마 꽤 많이 팔린 책일 거예요. 아마 많이 좀 다뤄졌던 맞습니다. 지금 책이기도 2004년에 하고. 출판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2011년에 본 책만 38세. 38세. 네. 많이 찍었죠. 요런 비슷한 제목의 책들도 많아요. 뭐 진중권의 생각의 지도도 있고. 그건 뭐예요? 진중권 씨가 쓴 뭐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모든 인간은 생각이라는 게 뭔지 또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난 이런 사고 체계를 왜 갖게 됐는지를 네. 늘 궁금해하는가 봐.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 내가 에르메스에 쩔쩔매게 됐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궁금하다 보니 이렇게 그 오늘 밝혀집니까? 아니 결국 나올 걸 아마. 그렇죠. 아니 결국 인간이 인간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은 끝에 가야지만 자기를 알 수 있는 존재거든요. 끝에 가야지만 알 수 있지. 자기는 계속 형성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안다고 말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죽음에 도달할 때만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은 그 중간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이고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뭔지. 끝에 가야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에 대한 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끝에 가면 또 생각이 안 나. 치매 때문에. 얘가 내 아들인지 남편인지 생각이 안 나. 참 슬픈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 나온 거죠. 그리스 비극은 결국 인간 존재라는 것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불멸의 존재도 아닌데 또 기억을 또 영원히 기억하는 존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비극적 운명에 놓여 있다. 네. 생각의 지도인데 원제는 뭐였죠 이게? 맞춰보시죠. 생각의 지도. 네. 맵 오브 땡킹? 맵은 아니고. 맵은 아니고. 뭐 맵도 많이 쓰는데 그죠 우리가 로드맵도 쓰고 뭐 하지만. 띵킹은 맞아요? 띵킹보다 여기는 숏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숏 하려고 내가 지금 아까 TH 하는 거 봤죠? 까지 나왔는데. 지오그라피. 지오그라피 오브 숏. 네. 지오그라피. 지오그라피와 맵의 차이는 뭔가요? 보통 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로드맵 이런 식으로 우리 로드맵 할 때는 추상적인 것도 많이 쓰죠. 지오그라피는 이제 지리학 할 때 쓰고 지형도 이런 게 좀 더 그런 의미로 좀 쓰고
추상적일 때는 지리학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아 그래요. 근데 뭐 둘 다 씁니다. 근데 약간 또 있어 보인다 지오그라피 하니까. 그러니까 매분 좀 너무 초딩 수준의 영어 같고. 그 생각이시도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렸고. 네, 이게 2003년에 나왔는데 2004년에 이제 바로 우리도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책이 나오면서 그 당시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국제 마케팅하는 쪽에서 이런 책들을 많이 사봤죠. 이 마케팅 할 때 왜 중요하냐? 동양 사람들 상대로 그렇죠. 또 해야 하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그 닛산이 인피니티라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미국 광고를 할 때 자연 환경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풍경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피니티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 동양 사람들 좋아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났냐면 뭐야 저거? 자동차는 안 팔리고 그 광고에 나오는 관광지만 아니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만 사겠다고 사람들이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집을 저 바위 같은 그렇게 다르구나. 이거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진짜 그 필히 이거는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뭐 소와 닭과 풀 하듯이 이렇게 바라볼 때 다른데 이걸 만약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육대도 하시지만 아육대 홍보해주지 마요. 아니 여기 한국 애들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서양에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 걔들한테 어필하는 게 과연 뭐가 될 거냐. 맞아. 유튜브 글로벌로 가야 돼요. 그래? 근데 만약에 그럴 때 각질 발로 해버리면 이거 좀 신선한 충격이지 않을까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막을 넣으시던데 자막을 영어로 넣으시는 것도 각질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거기도 뭐 각질 뭐 있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참 그한 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문학 오래 전공하신 그 김성건 선생님이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JSA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자기는 좋은데 자기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둘이 친하게 한다고 경계 쓰고 있다가 침을 서로 뱉고 그런 거라든지 갑자기 이제 신하균이 선물을 받고 나도 뭔가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방귀 끼고 이런 게 이게 좀 그렇다. 이게 좀 그렇긴 하죠.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구나. 우리는 막 또 아주 유쾌한 코드로 받는 친근감의 표시를 받는데 그닥 좋진 않았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근데 특히 그 침 뱉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한 20년 전이랑 또 지금 또 다를 수는 있죠. 20년 전만 해도 서로 침 뱉었어요?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친근감의 표시로. 침 뱉는 게 뭐 좋게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막 너무 막 극혐인 행동은 또 아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 예전에 저도 이게 읽었는지 들었는지 기억이 좀 알쏭달쏭한데요. 그 임추로라는 소설가 소설 중에 주인공이 어린애인데 그 자기 집에 약간 시골 집에 어떤 남녀가 잠시 좀 그 방을 얻은 거예요. 그 애인 같은데 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갔다 오고 나니까 둘이서 수박을 먹다가 갑자기 수박을 먹다가 그 수박에 검은 씨 있잖아요. 그거를 툭 한번 뱉더니 또 이제 남자가 한번 툭 뱉으니까 여자가 또 툭 뱉고 이렇게 서로 막 하는 거. 아니 얼굴에 서로 얼굴에. 얼굴에요? 그 얼굴에 뱉어 얼굴에 수박 씨 싸대기인가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 너무나 신선하게 보이고 저게 좀 처음에 좀 미쳤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얼굴 뱉었다가 오지게 혼이 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사랑의 표시 같아가 너무 친근감의 표시가 돼가지고. 탁탁 뱉는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뱉었다가 저 갑자기 초등학교 때 저 좋아했던 어떤 남자애가 포도씨 저한테 뱉어가지고 그 포도씨가 귀에 들어갔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귀까지 들어?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그래서 사귀었어? 안 사귀었죠. 너무 싫어요. 극혐이죠. 극혐. 그럼 뭐 키스는 어떻게 하니? 서로 침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혀가 있으니까. 혀라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아니 침만 왔다 갔다 하면 좀 그건 이상하긴 하겠다. 네네. 혀라는 침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대판인데 오늘 한번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움하자. 아니 근데 진짜 뭐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둘이 이렇게 막 먹던 것도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뭔가를 막 뱉어버리는 거 자체가 좀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 가까워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 거죠. 인간의 진리가 이 침이라는 일단 숨결이 서로 맞닿아야 되고 매개가 없으면 이거는 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게 매개가 있으면 사랑과 애정의 매개가 되고 이게 참 이게 오묘한 게죠. 오묘합니다. 그렇지. 10cm 밖에서 뱉으면
전쟁이지만 붙이고 뱉으면 그건 또 하여튼 언제 해봤나 기억도 안 나네요. 오늘 저녁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내려가갖고. 좋아하시네요. 자, 이 생각의 지도, 우리 생각이 특히나 이제 동생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했고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또 아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좀 있을 텐데요. 2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저희가 2부에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